남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이 성찰은 인간 존재에 대해 거칠면서도 깨우치는 시각을 제공한다. 처음 보면 비관적이라고 여겨지며 종종 오해받기도 하지만 이 말은 환상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더 큰 인식으로 맞서라는 귀중한 초대를 숨기고 있다. 그의 철학은 삶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는 것 외에도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을 권한다. 쉬운 해답을 찾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인다면 개인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는 데 주목한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왜 인생은 끊임없는 불만과 고통의 순환에 얽매여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겉으로는 비관적으로 보이는 시각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영상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하며 이 놀라운 철학자의 사유가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마주하는 데 깊은 통찰을 어떻게 숨기고 있는지 보여준다. 즐기시길 바란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지금의 폴란드 그단스크린 단지에서 태어났으며 깊은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의 시기에 살았다. 산업혁명, 나폴레옹 전쟁, 계몽주의의 쇠퇴라는 맥락이 그의 삶과 사상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시기는 옛 패러다임이 새로운 현실과 충돌하던 때였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아들의 안녕보다는 사교 생활에 더 관심이 많은 냉담한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그의 성격에 깊은 영향을 미쳐 그가 공부와 사색에 몰두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청년기는 당시의 문화적 격동기로 점철되었다. 이성 및 진보에 대한 신념을 지닌 계몽주의가 서서히 감정, 자연, 주관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이념적 충돌은 그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인간 본성과 세계에 대한 깊은 탐구 성향을 드러냈다. 어머니의 뜻을 따라 잠시 경제학을 공부한 후 그는 철학에 몰입하게 되었고 이 분야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그단스크 대학교에 다니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이마누엘 칸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는데 칸트의 저작들은 그의 지적 발달에 근본적인 전환점을 제공했다. 게다가 그는 불교와 힌두교 같은 동양 철학에서 영감을 얻어 그때까지 유럽 철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상들을 소개했다. 서양과 동양 철학의 이러한 융합은 의지와 욕망을 존재의 중심적 힘으로 분석하는 독특한 세계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 격동의 시기에 그는 현실에 대한 환멸을 키웠으며 이는 그가 계몽주의의 이성주의와 진보에 따른 낙관주의를 비판하게 만들었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에서 비롯된 갈등과 고통의 지속적인 반복이었다. 이 의지는 모든 존재가 쉼없이 욕망하게 만드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힘이다. 1818년 그는 자신의 주저 아브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하여 철학체계를 펼쳤다. 하지만 이 책은 헤겔 같은 보다 대중적이고 낙관적이며 진보를 믿는 사상가들의 영향 아래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지속적인 행복의 약속을 거부하고 삶을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과 불가피한 고통의 순환으로 보았다. 이러한 실패는 그가 학계와 동시대인들을 격렬하게 만들었고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난 은둔 생활을 결심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고 사유를 깊게 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니체와 바그너 같은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그의 사상을 영감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철학적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현대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비관주의는 처음 보면 허무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삶을 더 명확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라는 초대장입니다. 이 계율을 마친 후에는 그가 남긴 소중한 사색 9가지를 통해 그의 사상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색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울림을 주며 삶과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임을 보여줍니다.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를 잊지 말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 콘텐츠 제작을 계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값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의 사상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타인의 평가라는 무게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라는 초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는 않나요? 이러한 끊임없는 승인 욕구는 불안정, 그리고 종종 공허함을 낳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기를 피하고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에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오늘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끊임없는 비교를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이 교훈은 특히 시의적절합니다. 외모가 진정성을 압도할 위험이 있지만 타인에게 너무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은 자유와 진정성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사색은 고통에 집중합니다. 고통은 인간 경험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는 고통을 무시하라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내면의 성장 기회로 보는 불교와 같은 도량 철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자연스러운 한 측면이며 용기와 명료함으로 직면할 때 자각을 위한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을 수용하는 데서 새로운 관점이 발견되고 안도의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삶 그 자체에 보다 진정성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나아가 그는 고통이 겸손과 연민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 두 가지 성품은 자신과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통을 존재의 불가분한 일부로 인식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워 더 깊고 진실된 유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세 번째 성찰은 현실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보는 것은 결코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욕망, 감각, 지성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인 구축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각자는 경험, 감정, 신념으로 이루어진 자신만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진실로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각이 부분적임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 각자가 경험, 감정, 신념으로 이루어진 자신만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현실로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각이 부분적임을 이해하면 모든 일을 개인적으로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필터를 인식하는 것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성찰은 삶에서 욕망의 역할을 탐구합니다. 그에 따르면 삶에 대한 의지는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어 끝없는 불만족의 순환을 만듭니다. 당신은 목표를 욕망하고 그것을 이루면 즉시 새로운 필요가 생깁니다.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 위를 달리는 것과 같아 언제나 움직이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관점에서 행복은 단지 일시적인 환상이며 한 욕망과 다음 욕망 사이의 잠깐의 휴식일 뿐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인지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단순한 즐거움을 재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야망, 성공,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평온은 종종 작은 것들에서 발견된다고 상기시킵니다. 몰입할 수 있는 책 한 권, 자연, 숲을 걷는 산책, 마음을 울리는 선율. 이러한 순간들은 거대한 희생이나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평화의 순간들입니다. 단순한 것에서 즐거움을 배우는 것은 끊임없는 욕망의 나선형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 정신적 안녕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며 그나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행복의 구할이 건강에 달려있다고 썼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생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몸과 마음의 돌봄에 할애하는지, 그리고 종종 무의미한 물질적 목표에 할애하는 시간을 비교해보게 만듭니다. 7번째 교훈은 의지와 지성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그에 따르면 비합리적이고 본능적인 의지가 우리의 많은 일상 행동을 이끌며 지성은 그것에 합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때때로 우리가 전적으로 논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역학을 인지하는 것은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모든 것이 이성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더 잘 인식하고 수용하며 살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8번째 성찰은 동양 철학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욕망에서 벗어나고 고통을 수용하는 가르침을 통해 삶을 균형 있게 마주할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전통들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매우 중요하게 여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고통과 욕망이 존재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 그 대신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투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오는 내적 평온을 초대합니다. 9번째 성찰에서 삶은 예술작품에 비유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삶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하듯 독특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은 캔버스 위의 붓질과 같아서 어떤 붓질은 가볍고 밝지만 어떤 것은 더 어둡고 강렬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모여 전체로서 의미 있는 그림을 완성합니다. 고통이나 어려운 순간들은 지울 수 없지만 마치 예술가가 그림에 깊이를 주기 위해 그림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에 통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삶을 더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만드는 요소로 봐야 합니다. 또한 잠시라도 기쁨의 순간들을 우리의 존재라는 그림을 밝히는 불꽃처럼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이런 행복의 순간들은 이상화되거나 과도한 기대에 짓눌리지 않고 복잡하고 의미 깊은 여정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순간으로서 감사히 여겨져야 합니다. 예술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세부 사항의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의 조화이듯이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혹독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고 그것을 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관점은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려는 시도일까요? 아니면 행복이라는 환상에 대한 경고일까요?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 철학은 두 가지 모두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고통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조화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무조건적 기대를 경계하도록 하면서도 그 짧은 순간의 빛남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 삶은 완벽함보다는 조화와 진정성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